북한 공군 역사상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어느 가을날 고도 8,000m를 시속 900km로 날던 북한 최정예 전투기 조종사가 갑자기 통제를 무시하고 기술을 돌렸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지상의 모든 대공포가 그를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향했고 왜 20년 공군 생활을 버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평성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성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군사도시입니다. 공군기지가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나는 전투기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은빛 날개를 펼치고 구름 사이를 가르는 전투기를 보면서 언젠가 저도 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공군기지에서 정비병으로 일하셨습니다. 비행기 엔진을 만지는 일이었는데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시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으니까요. 배급도 다른 집보다는 좀 나았고 명절 때면 돼지고기 한 근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를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철수는 머리가 좋습니다. 공군 비행학교에 추천하겠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소주를 드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조종사가 되다니. 이 애비가 평생 비행기만 만지작거렸는데 아들은 직접 조종을 하게 생겼구나. 18살 되던 해 저는 평양 근교의 공군 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눈빛이 살아있고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공군의 미래였고 공화국을 지키는 하늘의 방패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고 아침 식사 후에는 이론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공기역학, 항법, 기상학, 엔진 구조.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체력 단련과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기초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실제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처음 조종관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관이 옆자리에 앉아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륙 준비. 스로틀 천천히 올려. 활주로를 달리던 기체가 점점 속도를 높이고 어느 순간 바퀴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북한 땅은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판, 구불구불 흐르는 강.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을 저는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평성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비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구나. 저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당당하게 군복을 입었습니다. 조종사 생활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배급도 더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고기가 나왔고 쌀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도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는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상위 1%, 아니 0.1%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살 되던 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평성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중매를 서주셨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군인 동료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아버지는 또 소주를 드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듬해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눈을 닮아 또렷했고 웃을 때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출근해서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훈련 비행도 있었고 초계 비행도 있었습니다. 북한 영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쪽 경계선 근처까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남조선 괴뢰군 전투기 출현, 경계 태세 유지라는 지시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휴전선은 그저 보이지 않는 선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산, 같은 강, 같은 하늘인데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남쪽 전투기와 마주칠 때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쪽 조종사도 나처럼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도 집에 가족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냈습니다.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비행훈련, 정치학습, 체력단련,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김일성 김정일 주의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 모여 앉아 교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가장 좋은 나라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배가 고플 때가 있어도 전기가 자주 끊겨도 그것은 미제의 봉쇄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아주 작은 의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비행훈련 중에 북한 땅을 내려다볼 때면 너무 어두웠습니다. 낮에도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고 밤에는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양만 환했고 다른 지역은 캄캄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접경 지역을 날다가 두만강 너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쪽은 불빛이 환했습니다. 건물도 많았고 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왜 저쪽은 저렇게 밝을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했으니까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저는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비행 시간만 1000시간이 넘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딸 미영이는 우리 아빠는 하늘을 나는 영웅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그것만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지상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당했지만 하늘에서만큼은 저 혼자였습니다. 구름 위를 날 때면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2016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제 동료 중에 박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실력만큼은 저 못지않았습니다. 비행 감각이 뛰어나서 교관들도 인정하는 조종사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훈련 비행을 나갔고 임무가 끝나면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박중희에게는 부인과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6살이었는데 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박중희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님, 우리 녀석이 말이에요. 요즘 제 흉내를 내요. 손으로 비행기 만들어서 쌩쌩 날리면서 놀아요. 그럴 때면 저도 덩달아 웃으며 제 딸 미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해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2대의 전투기로 편대 비행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비행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기체, 박중희는 2번 기체를 탔습니다. 이륙은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고도를 높이며 동해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무전으로 박중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기, 이상 없습니다. 편대 유지 중입니다. 2번기, 잘하고 있네. 계속, 유지해.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박중희의 기체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두 번기. 엔진에 연기가 난다. 확인해라. 박중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계기판에 경고등이.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침착해. 지지로 돌아가자. 고도를 낮춰.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기는 더 짙어졌고 박중희의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도 긴급 교신이 왔습니다. 두 번기. 즉시 비상 착륙 준비. 한 번기는 두 번기를 유도하라. 저는 박중희의 기체 옆에 바짝 붙어 날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멧 너머로도 그의 긴장된 표정이 보였습니다. 중희, 할 수 있어. 침착하게. 기지까지 천천히 가자. 하지만 박중희의 기체는 점점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조종이 안 됩니다. 기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탈출해. 지금 당장 탈출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관제탑에서도 같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기. 즉시 탈출하라. 반복한다. 즉시 탈출하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중희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탈출 장치가 작동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기체는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하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중희의 전투기가 산비탈에 충돌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체를 몰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하고 나서도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조종석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비병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군복을 차려입은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박중희의 부인은 넋이 나간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6살 난 아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언제 와? 가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중희 가족이 평성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가족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중희가 탄 기체의 엔진 결함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보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체를 계속 비행시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국이 이 사고를 조종사 과실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박중희가 비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군인,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고 책임자의 가족이 되어 평성에서 쫓겨나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중희는 훌륭한 조종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명백히 기체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상급자에게 찾아가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대위가 저를 막았습니다. 김소령, 진정하게. 자네 가족 생각해. 여기서 소리 높이면 자네도 끝이야. 박중희 일은 이미 결정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중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님, 우리 녀석이 말이에요. 하던 그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그것도 사고 책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안고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키는 이 체제가 과연 우리를 지켜주기는 하는 걸까? 조국을 위해 하늘을, 나는 우리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 다음 날 비행 훈련에 나갔을 때 저는 제가 탄 기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았습니다.
엔진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갈갈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기체도 박중희가 탄 기체처럼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떠서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랬을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이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 흘려 지킨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 미영이가 아빠, 오늘은 왜 안 웃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미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박중희처럼 사고를 당하면 제 가족도 저렇게 버림받게 되는 건가? 이영이도 사고, 책임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비행 임무는 수행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정치 학습 시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박중희의 6살 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은덕이란 무엇이었을까? 비행 중에 북한 땅을 내려다볼 때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멈춰선 공장들, 캄캄한 마을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의 모습인가?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말입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의심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명령에 따르고 하늘을 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중희 사건 이후 제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딸 미영이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미영이는 원래 밝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하면서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미영이가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밥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아빠처럼 튼튼해질 수 없어. 제가 말하면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배가 안 고파요. 그냥 자고 싶어요. 아내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누워버려요.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요.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그저 성장통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좀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예전에는 통통했던 볼이 쏙 들어갔고 팔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미영이를 데리고 평성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저는 비행훈련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겼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영양실조래요. 심각한 영양실조. 그리고 빈혈도 있대요. 간 기능도 약해졌다고. 아내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영양제를 먹여야 한대요. 고기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그런데 여보, 우리가 어디서 그걸 구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양실조라니. 저는 공군 소령입니다. 북한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 딸이 영양실조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이라고 해도 조종사라고 해도 제대로 된 식량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배급은 줄어들었고 장마당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쌀 1kg이 5,000원이었는데 제 한 달 월급이 3,0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돈을 구하려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미안하네. 딸아이가 아파서.
10,000원만 빌려줄 수 없나? 다들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들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부모님께 가서 손을 벌렸습니다. 70이 넘으신 부모님은 연금으로 근근히 사시는데 제가 그분들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숨겨두신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철수야, 미영이 잘 먹여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병원 일을 마치고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를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미영이 약값이라도 벌어야죠.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쓰디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은 구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비타민제와 철분제를 처방해줬지만 병원 약국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구해오세요. 중국산 영양제가 있을 겁니다. 의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보니 중국산 영양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통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제 1년 치월급이었습니다. 그걸 한 달에 한 통씩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제 주위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장마당 아주머니들은 목이 쉬도록 물건을 파대고 사람들은 몇 푼 없는 돈을 쥐고 이것저것 물건을 뒤적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꼭 약 사줄게. 걱정하지 마. 미영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전 안 아파요. 약 안 사도 돼요. 9살짜리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었.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미영이가 정말. 아내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영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공군 조종사입니다. 비행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영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학교도 자주 결석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수업 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해 겨울은 특히 추웠습니다. 석탄도 제대로 구할 수 없어서 집안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아빠, 추워요. 저는 제 군복 외투까지 벗어서 미영이에게 덮어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하늘을 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의 영공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은 제 딸 하나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목숨을 바쳤지만 그의 가족은 버림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비행 중에 사고를 당하면 미영이는 약도 구하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겁니까? 그때 아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미영이가 죽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해요. 제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전투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기술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이용한다면. 하지만 그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총살입니다. 가족들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성공한다 해도 다시는 이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고향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조국을 배신할 수 있는가? 하지만 미영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은 확고해졌습니다. 조국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박중희를 배신했습니다. 굶주리는 인민들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조국을 택할 것인가? 딸을 택할 것인가? 저는 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영이가 갑자기 토를 했습니다. 피가 섞인 토였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미영이가 피를. 저는 잠옷 차림으로 미영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거리는 캄캄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등에 업힌 미영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당직 의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영이를 간단히 진찰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럼 입원시켜 주십시오. 제가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입원비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약값은 따로 50만 원. 제가 10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공군 소령입니다. 조국을 위해 하늘을 나는 사람입니다. 제발.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령 동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에도 약이 없습니다. 돈을 가져와야 중국에서 약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미영이를 침대에 눕히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벽에 피가 묻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분노와 절망만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동이 트자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영이의 병, 약을 구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까지. 아버지, 어머니, 저는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몰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철수야.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다. 실패하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대로는 미영이가 죽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그럼 우리는 널 다시 못 보는 거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되어서. 하지만 미영이만은. 아버지는 한동안 눈을 감고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거라. 내 딸을 살려라. 그리고는 벽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남쪽 가서 미영이 약 사는 데 써라.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노후 자금이지 않습니까? 됐다. 내 애비가 손주 하나 못 살리면 무슨 할아버지냐? 그냥 가져가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조심해라. 꼭 살아서. 미영이 잘 키워라.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꼭 성공해서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결심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언제 갈 건가요? 다음 주 훈련 비행 때. 그날이 유일한 기회야. 저와 미영이는 어떻게 데려가실 건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전투기는 1인승이야. 나 혼자도 위험한데. 아내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남쪽 가면 미영이를 먼저 데려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미영이만. 순이야. 내가 꼭 너희를 데려올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그날부터 저는 은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음 주 훈련 비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3월 21일 동해 쪽으로 초계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단독 비행이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상 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날의 날씨, 바람의 방향, 구름의 높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항로를 그렸습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나 남쪽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레이더였습니다. 북한의 대공 레이더망은 촘촘했습니다. 제가 항로를 이탈하는 순간 관제탑에서 알아챌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요격기가 뜰 것이고 지상의 대공포가 발사될 것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가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고 나서 남한 영공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그 15분 안에 저를 격추하려는 모든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미영이를 위해서라면 30%가 아니라 1%의 가능성이라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와 웃고 떠들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김소령, 우리 내년에도 함께 하늘을 날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속으로는 이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밤, 마지막으로 미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이는 너무 야위어서 뼈만 앙상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너를 꼭 살릴게. 약속한다. 미영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살아서 가세요. 꼭 살아서. 순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 새벽에 집을 나설 때 부모님 댁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이 보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곳.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곳.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기지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위해, 생과 사를 가르는 15분을 위해 제 운명은 이제 하늘에 달려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 저는 평소처럼 기지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비행이 될 거라는 것을.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비행대장이 오늘의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소령. 오늘 동해 초계 비행 단독 임무다. 항로는 평성에서 출발해서 원산 앞바다까지. 고도 8,000m 유지. 비행 시간 2시간.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정비병들이 제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그-21 전투기였습니다. 오래된 기체였지만 저는 이 비행기를 20년 가까이 몰아왔습니다. 제 몸과 같았습니다. 정비병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소령 동무, 기체 점검 완료했습니다. 연료 가득 채웠습니다. 수고했네. 저는 기체를 한 바퀴 돌며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비행입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종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수천 번도 더 앉았던 자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가 제 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연료계, 속도계, 고도계, 나침반.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1번기, 이륙 준비 완료했나? 101번기, 준비 완료했습니다. 캐노피를 닫았습니다. 이제 저는 철과 유리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 작은 공간이 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101번기, 이륙허가, 활주로 진입하라. 101번기, 알겠습니다.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기체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저 앞에 긴 콘크리트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 자유로 향하는 길, 아니면 죽음으로 향하는 길. 101번기, 이륙 개시. 101번기, 이륙합니다.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기체가 화살처럼 앞으로 쏘아졌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 150, 200, 250점.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체의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01번기, 이륙 완료. 항로 진입 중. 101번기, 확인. 원산 방향으로 진행하라. 저는 북동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고도를 높였습니다. 3,000m, 5,000m, 8,000m.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래로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과 강과 들판.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지금 제 아내와 딸이 있는 땅. 부모님이 계신 땅. 이 땅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바친 땅.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30분간 정해진 항로를 따라 날았습니다. 원산 앞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동해가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101번기, 항로 유지 잘하고 있다. 계속 진행하라.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입니다. 지금이 순간입니다. 15분의 생사가 걸린 순간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목소리. 아빠, 사랑해요. 순이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여보, 살아서 가세요.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중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돌았습니다. 북동쪽에서 남쪽으로, 금지된 방향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10초가 지났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101번기, 항로 이탈 감지. 즉시 원래 항로로 복귀하라.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900km.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남쪽을 향해 날았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에 적기가 포착되었습니다. 뒤에서 요격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끈 줄 알았는데 긴급 채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01번기, 즉시 돌아오라. 안 그러면 격추한다. 비행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체를 더 낮췄습니다. 해수면에 가깝게 내려갔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도가 바로 아래 보였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예광탄이 제 기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저는 급선회했습니다. 기체가 기울었습니다. 지포스가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또 다른 경보음.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북한 해안의 대공포 기지에서 저를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2개의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바다 표면에서 50m, 30m. 위험한 고도였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바다에 처박힙니다. 미사일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요격기가 또 총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기체에 맞았습니다. 왼쪽 날개 끝이 파손되었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날았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살기 위해, 딸을 살리기 위해. 김철수,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비행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가족을 생각해. 부모님을 생각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부모님. 저 때문에 고통받으실 부모님.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시간이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1분, 2분, 5분. 계속 날았습니다. 요격기가 여전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연료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북한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공해상 어딘가를 날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더 이상 총알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요격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을 수 없었습니다. 13분이 지났을 때 레이더에 새로운 기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요격하는 게 아니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과 조금 다른 억양이었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북한 전투기.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국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F-16들이 제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저 앞에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이었습니다. 강릉 공군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십시오. 한국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분 후 강릉 기지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부서진 왼쪽 날개가 걱정되었지만 기체는 버텨주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활주로 주변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15분의 지옥을 뚫고 이제 제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를 누군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한국군 장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수십 명의 군인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저를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제가 몰고 온 미그-21이 서 있었습니다. 왼쪽 날개가 부서져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찬 바람이 땀으로 젖은 머리를 스쳤습니다. 3월의 바람이었지만 북한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북한 공군 소령. 아니, 이제는 아니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일단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군 관계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 영양실조, 약이 필요하다는 것.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가족 구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군의관이 제 몸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다만 극도로 긴장하셨던 것 같네요.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사 받아야 한다면서요? 1시간 후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철수 씨, 저희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자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대답하겠습니다. 조사는 길었습니다. 제 신원, 군 경력, 탈북 동기, 북한군 내부 사정,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자 요원이 물었습니다. 아내 이순희, 딸 김미영, 그리고 평성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자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귀순하신 즉시 북한 당국은 선생님 가족들을 체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으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 제 딸은, 제 부모님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구출 방법을 찾겠습니다. 여자 요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탈북, 지원, 외교적 압력, 여러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묻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 딸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강릉 기지의 한 숙소에 머물며 매일 몇 시간씩 질문에 답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전력, 기지 위치, 무기 체계, 훈련 방법,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순이가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할까? 아니면 넷째 날, 저는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멈추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환한 불빛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굶주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정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정착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상담. 하나원을 수료하시면 정착 지원금을 받으시고 주거와 취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요? 제 딸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브로커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식사도 잘 나왔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과일까지.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순이는 무사할까? 부모님은, 아버지는 가거라, 내 딸을 살려라 하셨는데 그 대가가 너무 큰 게 아닐까? 하나원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고문을 당한 사람,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람. 어느 날 밤, 한 탈북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이시죠? 전투기 타고 오신.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용기가 정말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가족을 북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저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줄 수도, 절망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통일부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표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선생님, 중국 쪽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평성에서 함경북도로 이송되셨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70이 넘으신 부모님이 그곳에, 그리고 사모님과 따님은. 담당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현재 행방을 확인 중입니다. 평성 집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방을 확인 중. 그 말은 곧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갔을 수도, 처형되었을 수도, 아니면 저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북을 시도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미영이가 무사하기를, 순이가 살아있기를, 부모님께서 고통받지 않기를. 그날 밤, 저는 하나원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것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제 가족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저는 그저 비겁한 아버지였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순이야,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꼭 너희를 찾을 거야. 기다려줘.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기다리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교육, 취업 준비, 심리 상담. 저는 수업에 앉아 있었지만 머리로는 다른 생각만 했습니다. 미영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강사들은 친절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말은 같지만 많은 것이 다릅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가 뭔지, 인터넷 뱅킹이 뭔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못 잡니다. 악몽만 꿉니다. 어떤 악몽이신가요? 제 딸이 저를 부르는데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갑니다.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 사라집니다. 상담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군요. 하지만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최선을요? 제가 가족을 지옥에 빠뜨렸는데요? 선생님,
그 지옥은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만든 겁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자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거라. 내 딸을 살려라. 하시던 아버지. 꼭 살아서 하시던 어머니. 그분들은 지금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한 달이 지났을 때 통일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사모님과 따님의 행방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무사합니까? 중국 연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신께, 하늘에, 누구에게든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 제 아내와 딸이 살아있다. 어떻게 탈출한 겁니까? 정확한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만, 선생님께서 귀순하신 직후 사모님께서 빠르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딸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순이, 제 아내 순이, 간호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그 위험한 강을 건넜을까? 미영이를 데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연길의 한 조선족 가정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 쪽 브로커가 접촉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루트가 문제입니다. 어떤 루트입니까? 보통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옵니다. 라오스나 태국을 경유하는 거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재결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절에 가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하나원에 있는 작은 예배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무사히 데려와 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늘 새벽 연길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갑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고 있다. 미영이가 오고 있다. 순이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흘 후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공안이 검문을 강화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는 건 아닙니까? 브로커가 다른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3일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담당자도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옆방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소령님,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이제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담당자에게 수없이 전화했습니다. 아직 소식 없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오스에서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저예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요. 당신이 길을 열어줘서 우리가 살았어요. 순이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미영이가 당신 보고 싶대요. 아빠, 언제 만나냐고.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인천공항에 순이와 미영이를 태운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통일부 직원과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저는 문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이가 미영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더 말랐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순이야. 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순이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응, 살았어. 우리 모두 살았어. 통일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따님, 건강검진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미영이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영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심하고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붐비는 거리, 환한 불빛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수용소에 계실 아버지와 어머니, 언젠가는 모시고 올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북한도 남한도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영이가 제 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자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여기서는 약도 있고 밥도 많고 아프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희망을 향해, 자유를 향해 저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미영이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 검사했습니다. 피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빈혈, 간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치료 가능합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영양을 보충하면 회복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치료 가능하다. 살릴 수 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치료하겠습니다. 미영이는 입원했습니다. 매일 영양제 주사를 맞았고 하루 3끼 영양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위가 오그라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밥이 맛있었어요. 고기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어요. 미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 후 미영이는 퇴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에서 계속 약을 먹으며 회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누리기 힘든 집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여보,
여기 보세요. 수돗물이 나와요. 따뜻한 물이. 극한에서는 물을 길어다 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서 물도 못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화장실도 집 안에 있어요. 물 내리는 것도 있고, 순이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전등, 스문의 시간 나오는 전기, 따뜻한 온돌. 미영이는 자기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 방이 제 방이에요? 그래, 미영이 방이야. 미영이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좋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었습니다. 저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바로 파일럿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격증을 새로 따야 했고, 그러려면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조종사 자격 취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다른 일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처음 한 일은 택배 상하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류센터에 가서 택배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8만 원. 북한에서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하루에 벌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순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씻고 드세요. 순이도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받아 한 동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밥을 잘 먹었습니다. 볼에 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맛있어? 네, 아빠. 맛있어요. 미영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목숨을 걸었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수용소에 계실 아버지, 어머니, 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 두 분. 어느 날 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원하셨잖아요. 미영이 살리라고.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순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조종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어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외래어도 많았고 표현도 달랐습니다. 미영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애들이 유튜브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사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미영이와 함께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래요. 자유가 뭐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자유는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빠처럼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탈 수 있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북한은 자유가 없었어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없었어. 그래서 아빠가 너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한국 조종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도 어려웠고 비행 시간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시면 면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북한 공군 출신이시군요. 왜 조종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를 위해 날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 날고 싶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저는 민간 항공사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유니폼을 입었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북한군 소령이 아닌 대한민국 민간 항공사 기장.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비행날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활주로에 섰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 123편 이륙 허가합니다. 대한항공 123편 이륙하겠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기체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5년 만의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남쪽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환한 불빛들, 넓은 도로들, 평화로운 풍경. 이곳이 제가 살아갈 곳입니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휴전선 너머 북한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언젠가는 저 하늘을 다시 날 수 있을까? 자유롭게, 평화롭게? 기내 방송을 켰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 김철수입니다. 오늘 저희 비행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꿈이 의사라고 합니다. 아빠, 저 나중에 의사 되어서 북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순이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늘을 납니다. 매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 소식은 아직도 없습니다. 수용소에 계신지, 살아 계신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딸을 살리기 위해 하늘을 날았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영이처럼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순이처럼 두려움 속에 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북녘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실은 전투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태운 여객기로,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자유롭게.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영이를 잘 키우고 순이와 행복하게 살고 이 자유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북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미영이도 건강합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오늘도 하늘을 납니다. 자유의 하늘을, 희망의 하늘을, 그리고 언젠가 통일의 하늘을 날 그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